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십시오. 네, 김 작가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DTI랑 LTV라는 단어가 그렇죠. 많이 나오던데 이게 예.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예. 이걸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국토부가 옛날에 건설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부 장관이 지금 DTI, LTV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DTI는 영어로 Debt to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 비해서 부채를 얼마 지고 있느냐. 영어를 해석을 하면. LTV는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가 만약에 예를 들면 50%다. 그러면 집값이 10억짜리다. 그러면 50%를 집값에 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5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한도라는 의미고요. DTI라는 것은 내가 받는 연간 소득이 얼마인데 그 소득에 대비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TI가 50%라면 지금 금리가 한 5.5% 되고 당신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지금 10억짜리 이 대출은 받고 싶어도 한 5억까지 대출이 안 되고 50%를 하더라도 한 4억 정도 대출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TI나 LTV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전체 액수를 뜻하는 거다. 이거를 만약에 규제해버리면 돈이 아무리 은행에서 빌려준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갚을 수 없거나 상환할 수 없거나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집을 못 사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열기가 뜨거울 때는 DTI와 LTV를 낮춰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때는 DTI와 LTV를 높여서 대출받는 규모를 많게 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방금 하나 속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40억대 배임 혐의에 유섬나 씨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인천구치소로 구금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었죠. 유병헌 씨의 큰딸이었죠. 유섬나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참 야속하죠. 1987년 6월 9일 30년 전에 지금은 연세대학교 정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백양로길에서 이한열 군이 쓰러져 있고 한 친구가 부축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백남기 농민이 이 물대포 직사포를 맞아서 내진탕을 일으켜서 결국은 숨을 거두셨듯이 이한열 군도 그 당시에 정경이 이 발사했던 체류탄을 머리에 직격탄으로 맞고 뭐 고의로 쐈는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 희생을 당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픔의 역사라고 할까요? 바로 그때 이한열 열사를 떠받치고 있던 그 친구가 이종창 씨입니다. 1987년 6월 9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서 지금 현재 파주가람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이종창 씨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월 9일이 되면 친구 이한열이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다. 네, 많이 나죠. 네. 예. 이번에 기념식은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동문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해서 네. 좀 더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도 조금 있으면서 좀 네. 그런 기본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이런 추모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항상 매년 6월 9일이면 네. 추모식과 추모예반 행사를 했었고요. 예. 네, 그때 어떤 시기적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섰냐에 따라서 추모식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이종창 씨의 기억을 더듬어서 놓고 보면 이한열 열사의 체류단 맞던 그 당시 상황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80년 광주 항쟁을 계기로 잘못 들어선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네. 주로 학생들이 선두에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네. 1987년 들어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이로 군부 독재 정권의 어떤 폭력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네. 학내에서는 진상규명 그리고 4월 13일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열망을 뒤로하고 네. 호언을 선언한 어떤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규탄 그리고 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몇 학년 때였죠? 네, 2학년 때였습니다. 2학년 때였군요. 이한열 열사와 원래 아는 사이셨나요? 같은 뭐 어떤 동아리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사이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예. 네. 그 당시는 뭐 연대 안에도 백골단이라고 해서 청바지를 입은 전투 경찰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가장 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잔디밭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시위가 늘상 매일 열리던 그런 시절이다. 지금 많은 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한열 열사와 뭐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쓰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고 우리 이종창 씨 혼자 이렇게 부추기는 모습을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날은 이제 도서관앞 민주광장에서 그 다음날 있을 60국민대 총 걸기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날 있을 60대를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느 때와 달리 좀 전경들이 좀 폭력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예.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제 사수대에 편성이 돼서 정문 밖 오른쪽 맨 끝에 있었는데, 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체류탄을 쏘면서, 다른 때와 달리 정경들이 바로 이제 저희를 잡으러 뛰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경들이 이제 오는 걸 저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앞쪽에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네. 이제 맨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교문 안으로 뛰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체류탄이 워낙 많이 쏘아서 뿌였는데 이제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뛰어 들어가는데 왼쪽에 네. 학생이 쓰러져 있는 듯해서 이제 다가가 보니까 한 학우가 쓰러져 있어서 일단 경찰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안고 이제 학교 안쪽으로 안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의 이한열 군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의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사진으로 보면은 오른쪽 대퇴부 쪽에 어떤 피가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시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경황이 없어서 네. 전경들은 거의 저희 가까이에 이제 저희를 잡으러 오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친 줄은 몰랐고 일단 전경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전경들 주시하고 그랬군요. 또 이제 혹시 학생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오는지 확인하면서 좀 경황이 없이 안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친 줄은 몰랐었습니다. 예. 그 체류탄 맞고 이한열 열사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나요? 7월 5일 날 운명했습니다. 아, 약 한 달 정도 지났군요. 네. 예. 6월 항쟁 끝난 뒤에 우리 이종창 씨는 어떻게 신변의 위험을 느낀 그런 뭐 경험은 없습니까? 6월 항쟁 때문에 신변을 느낀 건 이제 별로 없었고요. 예.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 때 활동했던 경험 때문에 조직 사건에 이제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네. 이제 수배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이 도서관학과셨습니까? 네네. 그 학교 졸업한 후에도 연대 도서관에 남아 계셨다고 하니까 뭐
뭐 특별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서관학과 전공이라서 그쪽에서 인턴이나 어떤 경험을 쌓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사회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려면 도서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 지식 정보를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리느냐가 국민들의 민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난곡 주민 도서실이라고 빈민들에게도 도서관 문화를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선후배들이 만들었던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은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연령대가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보시면 데모를 시작할 때 학생운동이 시작할 때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유리창을 의자로 깨면서 전단을 뿌리면서 시작하기도 했고 그 역사의 하나의 광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연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상경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바로 그 도서관 정면에 있는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바로 학생식당에 올라가서 전단을 뿌리면 곧바로 체류탄이 터지고 사과탄이라고 그러죠. 체류탄이 터지면서 전경들이 덮치고 하여튼 그런 상당히 혼란의 시기였는데 지난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촛불혁명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좀 그 당시 상황과 이렇게 오버래핑되는 겹쳐지는 그런 모습도 느끼셨습니까? 네, 80년대는 광주 이후에 대학에 항상 경찰들이 상주해 있었고 학생들이 조그만한 구호 하나도 외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밧줄 타고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리고 이제 좀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이제 유화 조치 이후에 정경들이 이제 교문 밖으로 나가 있었고 그렇지만 교내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시작선을 하는 순간 정경들은 체류탄을 쏘면서 진압하기 위해서 교내에 진입을 했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어떤 언론도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그래도 좀 어떤 정부에 대한 본질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정보의 해방구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선두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제 일으켜 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일반 학우들과 시민들과 같이 투쟁을 해갈 건가를 고민을 하면서 6월 항쟁이 승리의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촛불광장은 선두 이런 거 없이 모든 시민이 동시에 한꺼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시 한꺼번에 참여해서 큰 힘을 보여줌으로써 평화적으로 어떤 탄핵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경험이 87년 6월 항쟁의 시민 참여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사망 이후에 넥타이 부대가 이제 가졌던 부채의식을 길거리에 쏟아내면서 6.29 선언을 가져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난 역사적 시점에서는 촛불 집회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민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민주화 30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픔의 역사고 또 치유받아야 될 역사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구 민주주의 역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해방 이후에 4.19, 5.18, 60 그리고 촛불광장의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시민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건 민주주의는 항상 참여하고 고민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 행동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4.19가 고등학생, 중학생의 외침이 있었다면 6.29는 대학생의 외침이 있었고 이제 촛불까지 이어졌으니 더 이상의 이런 아픔의 역사보다도
밝고 희망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파주 가람도서 관장인 이종창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승환 선수 오늘 무실점 행진 이어갔죠? 네, 세인트루이스 모리트에서 오승환 선수가 네. 오늘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경기에 등판했는데요. 네. 팀이 2대5로 뒤진 8회 마운드에 올랐고요. 네.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5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하지만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한 거라 네. 세이브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팀이 타선이 폭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승환 선수까지도 등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투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2일 LA 다저스전 이후에 거의 일주일 동안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속팀 세인트루이스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세인트루이스는 현재 7연패에 빠지면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이기는 상황에 등판하는 오승환 선수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너리그에 황재균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황재균 선수 지금 그리고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브루스 보치 감독이 황재균 선수의 메이저리그 승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 보치 감독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황재균 선수의 승격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이 황재균 선수는 6월 7경기에서 타율이 4할 2푼 9리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달 안에는 반드시 승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이 황재균 선수가 승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황재균 선수는 옵트아웃이라는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옵트아웃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입니다. 6월 말까지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 황재균 선수는 조건 없이 팀을 떠나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제 자유 계약 선수가 된다 이런 조항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이 조항 때문이라도 샌프란시스코가 이달 안에 황재균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